인상주의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사를 지배해온 관행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가 무엇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인상주의 1회 전시에 발표된 모네의 해돋이 인상입니다. 인상주의 전시는 8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악평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인상주의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던 모네의 이 작품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악평이 달렸습니다. 1874년 4월에 르 샤르바리지의 루이 르루아라는 사람이 이런 평을 썼습니다.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해돋이 인상이라는군요. 정확히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어떤 것에 대한 인상을 그린 그림이라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말장난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밝은 그림이군요. 이 바다 그림보다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벽지가 더 완성도가 높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70년대에 파리에서 유행했던 벽지라는 것은 윌리엄 모리스 류의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벽지이기 때문에 완성도만 따진다면 윌리엄 모리스의 벽지가 훨씬 완성도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잔혹할 정도로 비아냥거리면서 모네의 그림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림 속에 바다 그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네를 감동시킨 것은 1870년 런던에서 본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었습니다. 윌리엄 터너, 폭풍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죠.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그린 터너만이 진실한 그림을 그린다고 모네는 생각했습니다. 선명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 그리거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네는 르아브르 항구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그려 놓았습니다. 안개 속에서도요, 기중기가 보입니다. 기중기는 근대적 산업의 한 단면이죠. 모네는 공사가 끝나 완성된 르아브르 항구를 그린 것이 아니라 변화의 와중에 있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다해서 그렸지만 해돋이 인상에 대한 악평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악평에 대한 모네의 반응은 굉장히 쿨했다고 해요. 당시 젊은 모네의 절친은 젊은 르누아르였습니다. 르누아르는 이 일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하도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모네는 그냥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이 눈먼 불쌍한 사람들은 안개 속에서도 세상을 뚜렷하게 보고 싶어 하는군 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무언가가 안개 속에 있다면 그 대상은 흐려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네는 그것을 거짓 없이 그렸던 거예요. 또 어떤 평론가는 안개라는 건 절대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자 모네는 거꾸로 훨씬 더 안개 자욱한 무언가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유명한 생 라자르역 시리즈입니다. 생 라자르역 시리즈는 정확하게 무엇을 그린 걸까요? 그가 기차를 그리고 싶었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차를 그리고 싶었다면 기차가 서 있는 상태로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기차의 앞부분, 보닛 부분, 그 다음에 굴뚝 부분까지 생김새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네가 그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구체적인 생김새가 아니라 기차가 뿜어내는 증기, 안개 자욱한 무엇이었습니다. 즉 비물질적인 것, 눈에는 보이지만 덧없이 사라지는 무언가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고전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술의 대상은 영원한 것, 필연적인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모네는 그렸습니다. 이미 1859년에 시인 보들레르는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책에서 근대성, 모더니티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규정을 내립니다. 보들레르가 주장하는 근대성은 어떤 것이냐면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진짜 우리 현대적인 삶의 특징이다 라고 보들레르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네는 가장 모던한 풍경화를 그린 것이 되겠죠. 모던한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리기 방식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마네가 그린 보트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는 클로드 모네라는 1874년 작품입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마네가 있고 모네가 있습니다. 자, 모네는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인상주의자고요. 마네는 이 인상주의자들보다 먼저 등단을 해서 논란이 됐던 작가입니다. 그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든가 올랭피아 같은 그림들은 더 이상 세상에는 비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즉 꾸르베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있는 소재들을 그림으로 그릴 것을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기 방식 역시도 고전적 방식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네 역시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네를 위시해서 르누아르, 피사로 같은 젊은 작가들이 인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대거 등장을 하자 그들에 대한 물신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네는 젊은 화가들이 그리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네의 이 그림은 인상주의자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스튜디오 안에 머물지 않고 스튜디오 밖에 나가서 자연광 아래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외광파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의 광선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인상주의 이전에는 밀레와 같은 바로비정파 화가들이 이 외광파의 선구자로 여겨졌습니다. 밖에서 자연광 아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본대로 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근법이나 채색법 같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학벌이 가장 짧은 예술가들은 인상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아카데미를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공하죠. 다시 해 뜨는 인상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물에 비친 해 부분입니다. 보트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모네는 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물의 라파엘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떠오르는 햇살은 물 위에 어떻게 비칠까요? 바닷물이 출렁임에 따라서 그 빛도 이렇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떠오르는 일출이 바다에 비쳐서 출렁출렁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감을 몇 번 히뜩히뜩히뜩하게 발라놓고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모네가 그린 다른 물 그림입니다. 모네뿐만이 아니라요, 인상주의자들은 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생강 주변에 모여들어서 물을 그렸죠. 그들이 물을 사랑하는 이유는 물이야말로 바로 빛과 색의 작용을 잘 보여주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빛의 조건에 따라 달라 보이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붉은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붉은색을 어둠 속에서 볼 때하고 햇빛처럼 아주 환한 빛에서 볼 때하고 다르게 보일 거예요. 또 붉은색 옆에 검은색이 있을 때랑 붉은색 옆에 초록색이 있을 때, 그리고 붉은색 옆에 흰색이 있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색은 빛의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물은 이런 색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전 시대의 화가들은 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요, 팔레트에서 아예 물감을 다 섞어서 한 가지 색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펴바르듯이 발랐습니다. 그런데 모네는 소위 시각적 혼합 방식을 택했어요. 팔레트에서 물감색을 다 섞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감의 색을 캔버스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듯이 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붓질을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듯이 그려져 있어요. 파란색 붓질, 올리브색 붓질, 분홍색 붓질, 흰색 붓질 등등이 다 보입니다. 이것들을 가까이서 보지 말고요.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잔잔한 물결이 흘러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반영하고 있어요. 나무 밑에 물은 어둡고 저 멀리 분홍색 집은 물결의 반사체를 이루어서요. 분홍색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집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푸른색은 물속에 또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구름도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의 물은 삼라만상의 물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물결. 모네는 물 위에 부는 바람조차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흘러가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햇살에 반짝이는 정원 풍경, 그리고 진기를 뿜으며 지나가는 기차 등등. 큰 역사적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참으로 흥미로운 일상의 삶을 모네는 많이 그렸습니다. 모네가 많이 그렸던 이 증기기관차 생라자르역 풍경을 한 번 더 보셨는데요. 이 생라자르역 그리고 증기기관차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모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토리아 뮤랭을 모델로 생라자르역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내용이 매우 재밌습니다. 가정교사가 강아지와 어린 소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신은 읽던 책을 조금 더 읽고 있고요. 소녀는 아주 신기한 듯이 생라자르역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구경하러 가실까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기차도 볼거리였던 시대입니다. 모네, 마네뿐만이 아니라요. 까이오토의 그림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라자르역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그려진 다리는 유럽교라고 불려지는 다리인데요. 에펠탑처럼 철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 한 노동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똑같은 다리 위에서 실크햇을 쓴 한 신사가 또 멈춰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네가 증기기차를 그린 생라자르역입니다. 참 기차 구경 많이 하고 있죠. 기차 구경뿐만이 아닙니다. 까이보트의 그림 속에는 정말 구경꾼들 투성입니다. 1875년에 그려진 젊은 남자도, 1880년에 그려진 좀 더 나이 든 남자의 그림에서도 모두 발코니에 나와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오스망 대로입니다. 지금은 라파에트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 번화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스망 대로에 눈이 내린 풍경입니다. 눈이 온 날은 이런 풍경을 그 남자들은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어떤 때냐 하면 대대적으로 파리 시가지가 정비가 되던 때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과도 많고 공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 3세의 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오스망 남작에게 명령해서 파리에 시가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리의 얼굴이 이때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로 거주지와 대형 상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때 생겨난 아케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스펙터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는 점점 볼거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감각은 시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 그려 나간 것은 바로 이런 근대적인 도시, 볼거리가 되고 있는 도시가 탄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진정 이전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볼거리로 가득 차고 있었죠. 인상주의 화가 피사로가 그린 밤의 몽마르트 대로입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파리의 모습도 놀라운 볼거리였죠.
이런 대도시의 야경이야말로 모던 사회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 시인 보들레르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더 이상 고전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지 마라. 캐캐묵은 고전적인 영웅담 그리지 마시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를 발견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림의 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은 소설 속에 그리고 그림 속에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흥겨운 그림이죠. 우리 르누아르의 그림은 언제나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도 기분이 좋은 상황을 그렸고 또 르누아르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기분 좋은 유쾌한 상황을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그림은 휴일날 물랭 라 갈라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유흥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 짝을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짝이 없는 사람들도 곧 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여자들은 재봉사 자매입니다. 잔과 에스텔이고요. 그녀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서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듯한 이 남자들은 누구냐 하면 르누아르의 동료였던 화가들입니다. 피에르 라미, 노베르 고네트, 그 다음에 모제르슨, 조르주 리비에르 같은 동료 화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모델이 이렇게 되어 주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성인도 역사적인 인물도 심지어는 유명인들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어느 평범한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밝고 빛나고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그리는 것이 현대생활의 영웅주의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참 뒤에 20세기 초반에 파리에 왔던 오스트리아의 문인 스테판 츠바이크는 깜짝 놀랍니다. 파리를 보고 정말 놀라요. 그가 쓴 어제의 세계라는 책에서 파리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파리에서는 어디서나 평등하고 명랑한 삶이 있었다. 그냥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고 동시에 쉬지 않는 공부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9세기 말에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 다 이렇게 흥겹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스테판 츠바이크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 이것을 소설가 프루스트는 사회적 꽃다발이라고 불렀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바로 이것이 사랑과 문화의 도시 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기만 하면 그림이 되는 도시 파리,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예술혁명은 바로 근대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